뉴턴에서 조지 오웰까지 윌리엄 L. 랭어. 편집자인 윌리엄 L. 랭어 교수는 미국의 저명한 외교사가로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 및 명예교수를 지냈으며 미국 역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제국주의의 외교, 세계사 백과사전 등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고독한 방랑자 루소라는 주제로 장자크 루소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루소에 대한 집요한 왜곡. 1778년 장자크 루소는 66세의 나이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다.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방랑자로 지냈다. 루소는 갑작스럽게 명성을 얻자마자 마치 범죄자인 양 유럽 대륙에서 쫓겨다녔고 신탁을 전하는 예언자라도 되는 양 의논 상대가 되었다. 그는 모든 친구를 적으로 만들었고 만년에는 거의 미쳐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었고 가정을 꾸려본 적도 없었다. 또한 고향에서도 추방당했다. 하지만 루소는 일생 동안 수많은 저서들을 출간했으며 이를 통해 지극히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사회 비판을 쏟아냈다. 루소의 비판이 근대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며 그 영향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동시대인들에게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 그는 고백 1770년작을 썼다. 이 저술은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루소 자신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선량하다는 것을 그의 비방자들에게 입증하기 위해 쓴 것이다. 그러나 사후 출간된 고백은 그에 대한 오해를 더욱 증폭시켰을 뿐이다. 루소는 자기에 의한 희생자인 동시에 자기 폭로의 희생자였다. 뿐만 아니라 가장 열렬한 추종자들에 의한 희생자이기도 했다. 그의 비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찬양자들 대부분은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도 그의 사상을 집요하게 왜곡하고 있다. 그들은 루소의 저술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 그들이 루소의 사상이라 여기고 싶은 부분만을 가려 뽑아낸다. 루소는 공포정치, 히틀러주의, 진보교육, 로맨틱한 사랑, 자유주의, 공산주의, 나체주의, 여가장주의, 스퀘어 댄스 부흥 등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일련의 사실들에 결부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 파트 2. 근대 문명에 대한 불만. 현재 시점에서 시간적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고찰해보면 우리는 루소에게 곤경에 빠진 근대인의 처지를 대변하는 한 예언자의 모습, 고통받는 거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 심신이 허약하고 병든 데다가 사회 부적응자이기도 했던 루소는 인간 조건의 모든 질곡을 알았고 그 고통의 본질을 표현했다. 만물은 창조주의 손에 맡겨놓으면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타락하고 만다. 에밀 1762년작 유명한 첫 문장에는 루소 사상이 정수가 농축되어 있다. 루소의 사상은 내적 일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일한 감정적 확신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해 나아간다. 그의 사상이 강력한 힘을 얻게 되고 열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그의 글이 갖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격 때문이다. 루소가 근대 문명에 대한 인간의 불만을 대변하는 예언자가 된 원인은 그의 천재성뿐 아니라 그의 비참한 신경증에도 찾아볼 수 있다. 루소는 1712년 주네브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그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여행이 취미인 시계공으로 아들에게 조기 교육을 시켰다. 루소의 형은 소년 시절 가출하여 독일로 갔고 그 후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루소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모종의 소동을 벌인 끝에 주네브를 떠나야만 했다. 모든 면에서 안정된 가정이 아니었다. 루소는 시계 조각공의 도제로 일하다 16세 때 그곳을 떠났다. 토리노에서 돈을 얻은 대가로 가톨릭으로 개종한 그는 그곳의 어느 귀족집에서 잠시 종복으로 일했다. 그는 훌쩍 서버이로 떠났고 여러 해 동안 샹베리 부근에서 바랑남적 부인이라는 낯선 귀부인의 집사이자 조수, 양자이자 정부로 다양한 역할을 하며 지냈다. 그녀는 루소의 종교 사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루소는 바랑남적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다. 그는 주네브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해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다. 매력적인 용모와 탁월한 재능으로 인해 루소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 중에는 대단한 세력가들도 있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 속에서 유랑 생활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교육할 수 있었다. 파트 3. 학문과 예술의 진보는 품성의 순환에 기여했는가? 루소는 한 서클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 집단은 머지않아
계몽주의자며 백과전서파로 세계적으로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38세 되던 해인 1749년 여름, 그는 훗날 명성을 얻은 동시에 비참한 상황에 빠져들게 될 어떤 일에 우연히 끼어들게 되었다. 그때 루소는 문예 잡지 메르크르 드 프랑스에서 디종 아카데미가 학문과 예술의 진보는 품성의 순화에 기여했는가? 라는 주제로 현상 논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읽었다. 루소의 학문과 예술론은 1등상을 받았고 그는 새롭게 얻은 명성 덕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철학 부분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는 예술과 학문을 공격했으며 네 발로 걷는 원시시대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만일 예술과 학문이 인간을 행복하고 유득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잘못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그것들의 목적을 왜곡시킨 사회제도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정치 경제학 1755년작에서 루소의 사상은 그 초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Part 4. 사회와 개인. 오늘날 세상의 범죄와 고통의 사회가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루소주의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루소 사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루소는 인간이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 아니라 자유의지도 지니고 태어났다고 확신했다.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구원은 집단적인 의지 행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집단적 의지로서 모든 개인의 권리를 사회에 양도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 계약 아래 국가는 오직 법에 의해서만 통치되며 시민은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역할과 공동선을 유지할 목적으로 삼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실상 개인은 자신을 전체에게 맡김으로써 누구에게도 자신을 맡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어떤 개인이나 이 집단이 나머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우월감을 갖지 않는 한 자유롭고 책임있는 시민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루소의 국가에서 사회는 개인의 범죄와 고통의 책임을 져서도 안 되고 반사회적 부적응자에 대해 관대해서도 안 된다. 이상이 루소의 사회개혁론에 나타난 기본 사상이다. 이런 종류의 이론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회 부적응자에 의해 제안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루소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서 근대 정치 사상에서 그의 주장이 타당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사회개혁론과 같은 시기에 쓰여진 에밀에서 루소는 인간의 타고난 선한 본능이 교육을 통해 어떻게 육성되고 계몽될 수 있으며 선한 사회에 합당한 시민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루소는 에밀에서 인간의 선천적인 선함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근대 교육학의 토대를 놓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다. 사회개혁론은 선한 사회, 즉 집합체, 컬렉티브 바디를 다룬다. 이에 반해 에밀은 선한 시민, 즉 개인을 다룬다. 루소는 자신에 대한 몇몇 비판자들과는 달리 두 권의 저술 사이에서 아무런 모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두 책은 서로 모순됐다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극단적인 두 기질 사이에 긴장을 드러낸다. 시민적 미덕과 행동의 옹호자인 루소는 명상적이고 고독한 몽상가이기도 했다. 루소는 두 가지 역할, 완관 애국주의자의 역할과 학교를 빼먹고 놀러 다니는 영원한 사춘기 소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처한 사회 환경에 저항했다. 루소의 이런 점은 곧바로 동료 계몽주의자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은 루소를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으나 그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 역시 루소처럼 사회를 비판하기는 했지만 사회는 그들에게 숨쉬는 공기와도 같은 존재였다. 루소는 점점 더 세상을 기피하고 사사건건 공격만을 일삼는 괴팍한 인물로 부각되었다. 양측의 노선 차이는 서서히 드러났다. 그리고 마침내 루소의 급격한 사회적 소외 때문에 두 진영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 Part 5. 박해의 계절. 에밀의 출가는 그에게 파국을 가져왔다. 개신종교와 교회의 권위에 대해 가차없는 공격을 가했다는 이유로 그는 가톨릭인 바르 소르본 대학과 칼뱅주의의 주네브 종교법원에서 동시에 정죄에 당했다. 두 군데서 각기 루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루소는 스위스로 도피했고 마침내 모티에 프로이센의 뇌셔틀 공국 소재에 정착하였지만 1762년 괴팍한 버릇과 옷차림 그리고 불경스럽다는 평판 때문에 거주지역 주민들의 미움을 샀다.
폭도들이 자신들의 거치에 돌을 던지자 루소는 모티에를 떠나 베른 지역의 비에노스 가운데 있는 성 베드로 섬으로 피신했다. 1765년 9월 두 달 후 베른 정부는 그에게 주방령을 내렸다. 사실 이 무렵에는 식물 채집과 뱃놀이만 할 뿐 파괴적인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루소는 데이비드 휴메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와 함께 영국으로 갔다. 그러나 휴메 시골 저택에 있는 오튼에서의 체류는 두 사람 사이의 다툼 1766년 7월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말았다. 흉과의 다툼이 있은 후 루소의 고독과 의심은 편집증적 증상을 띠게 되었다. 루소는 책을 출간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프랑스 체류를 허락받았다. 그는 프랑스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파리에 정착하였고 오랫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자신의 박해에 관한 생각에 침잠했다. 그에게는 지난 25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이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우주적 계획으로 빚어졌다. 고백의 후반부는 이러한 편집증적 성격을 드러내준다. 물론 루소의 신체적 심리적 장애는 사회에 대한 그의 반동적 성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임상적 설명만으로는 그의 영향력을 설명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병폐에 대한 그의 진단을 무력화시킬 수도 없다. Part 6. 예언자 루소. 그 사회적 도덕적 예언자로 급격하게 변화한 데 대한 가장 명료한 설명은 파리에서의 충돌로 자신이 진단했던 사유학이 실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좀 더 기질이 강건한 사람이라면 한편으로는 그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치유책을 구하면서 사유학에 적응할 수 있었겠지만 루소는 본성상 그런 책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루소는 바로 그 때문에 근대인이 가진 딜레마의 뿌리를 통째할 수 있었다. 과학과 물질적 진보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신 또는 자연은 인간에게 운명에 복종하라고 명령하기는커녕 운명을 개척할 수단을 베풀어 주었다. 그러나 인간은 사악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재능을 자유롭고 우위에 있는 사회에서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들을 억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루소의 저방에 동의하든 안 하든 자연으로부터 인간 소유는 근대 문명을 얻기 위해 치른 대가라는 그의 일관된 논점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인간의 의지만이 그 도구라는 그의 주장은 그 시대에도 진실이었지만 우리가 사는 기술 시대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루소가 예언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루소가 생각한 대로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선을 향한 잠재력은 지니고 태어난다. 만일 무의식적인 집단적 노력에 의해 그 잠재력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의 지점에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상 알렉스 레옹 교수가 바라본 정제프 루소의 생애와 그 사상의 편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